자, 여론조사부터 한번 볼 건데요. 여론조사를 매번 보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들이 디스론이라고 불렸죠. 거의 비슷하. 반기문이 빠지니까 올라오는 주자가 있긴 한데 1위 주자를 이기지는 못해.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 결과를 보고요. 일단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누가 장난치나? 사실 지지율이 어느 날 갑자기 폭등하고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 결과가 여론조사 매체들 중에서 이름이 비교적 떨어지거나 무명의 회사가 발표한 거라 그러면 믿기 좀 힘들었을. 물론 뭐 보수적이라고는 해도 이 갤럽이 갖고 있는 여론조사 매체로서의 영향력이랄까요? 위치는 사실 같은 여론조사 매체라고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마 가장 큰 회사, 정확한 회사라는 표현은 좀 그래도 거기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좀 사실 충격이 있는데 문재인 29, 안희정 19 이게 문재인님 29%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뉴스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29%가 있으니까요. 같은 시간대에. 근데 안희정 지사의 9포인트 상승한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안희정 전략의 성공인지 어떤 건지 한번 이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안희정 지사와 미모의 라이벌 김민석 단장님께 소감 한번 묻겠습니다. 안 지사 좋아하는 분들이 또 이거 뭐 NT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한테. 걱정할 것 없다? 답이 딱 하나 나오더만. 뭐 김민석이 훨씬 낫지. 안희정 화장한 거야. 맞아. 안 지사 화장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방송 출연은 디스 좀 해야 기본이에요. 되겠다. 분장은 기본이에요. 한 번 하고 나면 안 지우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분장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TV로 보니까 진짜 연예인 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화장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이쁘던데요? 네. 안희정이요? 네. 그러니까 미모 대결하는 거죠. 자, 어떠세요? 글쎄, 지금 우리 푸른나무님이 말씀 중에 소개하는 말씀 중에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전체 지금까지 여론의 흐름 중에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온 거고 또 그걸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충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이제 막판에 이제 새로운 판이 하나가 또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수치 그 자체보다도 문 대표가 일부라도 떨어지고 딴 주자가 상승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동반 상승 추세였는데 문 대표가 일부 떨어지고 그것을 흡입하는 걸 포함해서 안 지사가 이제 쭉 올라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선 첫째는 10% 차이가 났다라는 점, 두 번째로 시간이 아직 비교적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서로 등락의 주 풀이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에서 올라갔냐라는 것을 볼 때 주로 당 지지층 바깥 부분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까지 이제 봐왔는데 일부가 당 지지층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갤럽의 아주 디테일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이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제 그러면 아마 지역까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 지역 중에 어디가 이제 움직였느냐를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골고루일 텐데 우선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호남 부분일 텐데 결국은 민주당이 가장 열성 또는 전통 지지층에 기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빠지고 일부 올라간 것이어서 총괄적으로 보면 경선에서의 긴장도를 높이는 게 충분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지율 상승에 지지층 변화가 국민의당 지지층이 한 8% 정도 올라갔고요. 바른정당이 여기가 꽤 많네요. 17% 정도 상승됐고 호남에서 이제 변화가 좀 폭이 좀 크고요. 충청도가 거의 같이 붙어 있는 문 후보의 지지율과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이제 좁혀지고 있다. 이제 이게 오늘 여론조사 변화된 형태고, 그 다음에 20대, 40대 충청권에서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대연정 그 발언 나온 다음부터 지지했던 사람들도 오히려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많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또 이렇게 그 지지율이 올라간 걸로 나와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대연정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이 시각이 돌아갈 정도로 이 대단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새누리랑도 대연정을 하겠다라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급한 사안을 다 놔두고 하필 지금 대연정 같은 걸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드려 맞다 보면은 이 결과적으로 이게 결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내에서 또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이 여론조사도 좀 이상하고. 자,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는데 네네. 사실 김영선님의 말씀이 일리가 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적당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떤 장난질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론조사 어떤 기법에 있어가지고. 최고로 좋은 방법은 이따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대세론을 깨는 방법 중에 내부 싸움을 격렬하게 붙여주면 돼요. 사실 만약에 이 분위기가 진짜 민심이라고 하면 안희정 지사는 말에 등에 올라탄 거잖아요. 그런 느낌까지 이야기해봐야 되는데 일단 나온 조사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근데 호남에서의 이동이 저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문재인 대표 41%에서 31%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9%에서 20%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동력은 아마 반기문 빠진 뒤에 충청권 여론과 이 호남 여론이 합쳐지면서 급등이라는 표현 19%면은 사실 얼마 전까지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에 가까워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굳이 분석을 하자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등을 돌리고 있거나 빼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전인범 그게 반영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전인범은 5.18을 발법 명령을 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호남 쪽에 반발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김현 특보님? 근데 어저께 여론조사 한 거잖아요. 어저께. 근데 이제 그 발언은 이제 오마이뉴스 인터뷰는 그저께고요. 어제 보도가 오후에 됐는데 우려는 하더라고요. 호남에 계신 분들이 그 5.18 발언이 매우 우려스럽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인의 비리 이제 성신여대 학생 조교들을 이제 진급 행사에 불러서 일을 하게 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성이 볼 때 남성 여성 차이는 없지만 제가 주변에 이렇게 여쭤보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사실은 그분이 한미 동맹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분이다라는 점을 우선 얘기하고요. 제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은 고개를 좀 절레절레 하는 분위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전에도 또 이제 좀 작지 않은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런 사건 사고가 없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대선을 가는 과정에서 이제 좀 혐오스러운 행위나 발언 또는 국민 정서에 좀 어긋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경선, 이제 흥미진진한 경선으로 이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는 건 저희한테는 매우 고무적인 거고요. 더불어당을 뺀 바른정당이나 이제 자유당, 이름 바꾼 자유당, 그다음에 국민당, 소위 이 3당의 후보군들이 고착 상태거나 빠지고 있는 것이 또 한편 관전 포인트 아닌가. 1, 2위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저희로서는 매우 감사한 거고요. 나머지 정당이 지리멸렬한 것이 이제 국민의 민심,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내 민심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흐름에 국민들에게 겸허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그다음에 공약 이런 거 검증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조금 저는 두서없이 그냥 몇 가지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인범 논란 그 부분은 아직 이 여론조사에 얼마나 반영됐는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후에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후 대처에 따라서 그렇게 냉정하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 자체를 분석하는 걸 떠나서 어쨌든 가령 문재인 대세론을 안희정이 추격하느냐라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생긴 것 자체는 그만큼 무대의 스포트라이트가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경선판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와 떠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이쪽에서의 어떤 대세론에 대해서 흥미를 원하는 그리고 뭔가의 변화를 원하는 그러한 안팎의 민심이 결합되면서 지금 이쪽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김영선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연정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논란이 이제 분명히 있고 그것이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최종 결정을 하기 이전에 또 일반적으로도 선거에서 어떤 지지율의 등락을 가져오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노선이라는 변수도 있고 지역이라는 변수, 뭐 출신지라는 변수, 심지어 젊느냐, 뭐 잘생겼냐 이런 것 등등이 다 있는데 그런 점에서 원래 안 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의 폭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데다가 지금 박 시장이 불출마한다라든가 또는 김부겸 불출마한다든가 등등 속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가장 1위를 달리면서 대세론을 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는 2위 후보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등장한다면 골로 일정한 지지표가 몰릴 수 있는 룸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특히 호남에. 호남 자체에서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일정한 핸디캡도 좀 있었고 압도적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룸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대연정 논란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저렇게 올라가지? 라고 보기에는 그 판단은 이제 진짜 본게임이 시작돼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드는 생각은 제가 아까 누구한테 아침 회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잔매라는 게 무섭거든요. 이 선거나 이런 거는 원래 큰 돌뿌리에 사람이 잘 넘어지지 않아요. 잔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죠. 거거든요, 잔매. 근데 이럴 때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이것이 문재인 캠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긴장할 만한 저는 사유가 되고 긴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맞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몇몇 최근의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긴장도가 떨어져 보이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영입이라든가 등등등 이래서 저는 상당히 일단은 긴장할 만한 사유가 형성됐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마도 지지율에 최종적으로 누가 정말 국정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적합도. 최종 결정의 지지율이 반영되는 시기는 아직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것 이전에 지금 선호의 문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령 이제 지지층에 있어서도 대연정 문제, 뭐 사드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쟁점을 놓고 그럼 정말 어떻게 하지 하는 문제를 놓고 한 번 더 조정될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 후보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제는 그리고 어쨌든 안 지사는 지금 대연정 논란이 일면 시비 내지는 일면 비판점을 형성했지만 반면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형성한 면이 있거든요. 일단 관심을 쫙 끌어올리면서 이 선거나 이런 정치에서는 한두 주 동안 일단 그 거론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의 주목도를 높인 효과가 아마 조금 더 플러스가 됐다라고 보여져서 이제 실질적인 검증, 실질적인 본게임, 진짜 싸움. 본게임이 저는 이 야권 내부의 게임이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정치인들한테 아마 여론조사는 TV 시청률 조사랑 비슷할 거예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숫자가 얼마가 나왔냐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네. 추세가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문재인 대표는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했던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오해와 이런 걸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기분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시 만나면요 굉장히 더 애틋하고 막 더 잘해주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어제 썰전 나오신 이후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정이 복받쳐서 막 사람들이 네. 아우성 치는 분들 아니 계시던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사랑했던 부인이 호남을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오해는 뭐냐면 뭐 호남 홀대론 같은 걸로. 근데 그게 아닌 걸 알아서 그 아름다운 부인이 이제 미룰 관계가 다시 잘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민석 대표가 말씀하시는 덜컥수 느낌으로 다시 부인이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캠프 구성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문 대표 쪽이. 근데 이제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도 호남이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 맡은 임종석 의원도 호남.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에 알려진 상황실장도 강 기자. 네, 호남.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호남을 홀대했다라는 과장된 그런 여론 문매로부터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짜 눈물겹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참여정부가 제대로 못했다 호남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지난 이제 2015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많이 형성된 거고,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당에게 저희가 뭐 전패하다시피 했던 이런 이제 배경도 되는데, 하여튼 호남에 공을 들이고 호남과 함께하겠다, 손을 내민 손을 꼭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문 대표의 진정성, 그것이 어쨌든 변화를 좀 많이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들려오는 건데, 오늘 여론조사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역할을 조금 방식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인범 씨 같은 경우에는 문 대표님께서 이 검증 과정을 거치고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게 아니었던 게, 이게 무슨 보직을 주는 자리도 아니었고, 그리고 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악플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미우면 문재인이 미웠지. 사실은 이 양반 이거 영입할 당시만 해도 이런 상황을 알고 누가 영입을 했겠어요. 난 좀 과하게 반응하는 건 정말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뭐 가치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봐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 이야기처럼 내가 부인을 영입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전인범 본인의 문제가 터졌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추세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는 아까 그 김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추세를 한 번쯤 겪어야 되는데, 겪을 때 사실은 국민들이 뭐까지 보냐면요, 어떤 게 터졌을 때 처리를 잘하냐 못하냐를 더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처리하면 오히려 더 믿음이 생기고, 5.18에 대한 생각이 문재인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전인범의 문제로 호남의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현명하게 지켜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뭐 새누리당하고도 연정하겠다는 안 지사는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거 웃기잖아. 이거 무슨 뭐 인지 부조화야. 새누리당하고 대연정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대연정 안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단어, 이게 팩트가, 우리가 늘 팩트를 중시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다. 뭐 대연정 자. 얘기 들어보면 깊어요. 자, 뭐 어쨌건 이건 뭐 방송 소재로서는 참 좋아요. 똑같은 얘기 매주 하는 것 같은 느낌보다 지지율이 이렇게 급등 급락 이 느낌을 들면 방송으로 이야기하기는 좋은데, 해당 캠프들은 굉장히 반응이, 한쪽은 이게 뭔 일이야 하고 한쪽에서는 전략대로 됐네. 사실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이를테면 노무현 모델을 차용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 미미한 데서 칙 치고 올라가 보자.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자기들 계획대로 맞아 떨어지면 원래 할 거고, 또 문재인 대표 쪽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하고 이제 노심초사할 것 같은데요. 방송 소재로는 좋은데 캠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나 좀 긴장하겠죠. 조금 모호한 거죠, 사실은. 예, 지적하자니 적폐청산, 뭐 정권교체, 이것이 중시된 거고, 그리고 원론적인 거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얘기하다가 여론으로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소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일종의 미디어의 장난 같은 건데요. 이게 조작이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중의 심리를 움직이는 첫 번째 용도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안희정이 이제 나보다 큰일 난다, 요즘 안희정이 대세야, 이런 말이 대중을 이렇게 휩쓸려가게 만드는 요소가 여론조사에 다 포함되어 있는 약간 독소 같은 거예요. 그거를 나쁘게 표현하면은 냄비 끓는 것 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사실 여론조사가 여론을 끌고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래요. 요 상황에서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각 캠프들이 신경을 쓰게 되고 후보들도 신경을 쓰게 되면서 이렇게 또 우리가 관찰할 때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 생길 수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호남이죠. 이게 이제 결국 민주당 내부 지지층의 정서가 어떻게 가느냐와 연관돼 있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경선이 시작되면 이번은 참 흥미롭게도 4번이 예정돼 있는데 호남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 경선의 결과가 딱 그 승자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경선 뒤집었죠. 뒤집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뒤집었던,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레이스를 광주에서 뒤집은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그냥 처음이 광주, 그러니까 호남 경선이기 때문에 호남 경선에서 딱 결론이 나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는 아니어도 상당히 이제 분위기를 거의 이제 끝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번 이제 결정을 호남에서 하게 되는 상황이 와서 치열하게 이제 그 논쟁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지금 우리 이 영선님하고 우리 김현 의원님 두 분이 말씀하면서도 나왔는데 가령 뭐 대연정이니 또는 뭐 사드니 이런 등등 어느 정도는 내부에서 서로 조금씩 다른 얘기가 나와도 특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적당히 넘어갔던 쟁점들이 있잖아요. 과연 계속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렇게 흥미롭게 지켜보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그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어느 지점에서 다시 이 추격세에 대해서 각을 세워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지 않았을까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캠프에서 그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지금 최근 나타나는 약간 뭐 덜컥덜컥한 그런 큰 캠프가 되면 반드시 그런 문제는 생기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큰 캠프로 대세론으로 오래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국정을 운영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이제 어쨌든 1등 캠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 1등 캠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두 주 사이에 과연 문 대표 캠프에서 메시지라든가 또는 문 대표의 어떤 다른 후보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어떤 식으로 또는 생각이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그냥 포용하는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조금 더 각을 세우는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의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흥미롭게도 그 지금 2위권을 쭉 가다가 3위로 지금 떨어지고 또 안지사가 상승하면서 조금 더 빠져버린 이재명 시장이 그러면 가질 스탠스라든가 그 몫이 또 그것을 지지했던 그 지지층의 심리 정서가 이 지금 중간 레이스라든가 최종 결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프로야구 레이스에서 우승팀 맞추기였으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정권 교체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됐을 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시더라고요. 기각되면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어쩔 것이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짧게 한번 들어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이 만약에 기각됐을 때는 문재인 대세론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각되면 대통령 이제 활동이 재개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라냐,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이 상황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적임자가 누구냐, 이제 우리 소위 민주대 적폐 세력과의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그 결집도가 강고해진다고 보는 거고요. 인용이 되었을 때도 결국은 대선 이제 임박해지는 거고 3월 경선, 이제 4월 대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국정 운영을 잘할 사람, 그다음에 믿고 맡길 사람,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라는 기준을 놓고 보기 때문에 저는 쏠림 현상은 뭐 더 강화될 거다라고 봅니다. 저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보고 계시는군요. 만약에 탄핵이 이게 기각이 된다면 이건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혁명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금까지 그 어떤 전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새로운이 아니라 인물이 새롭다는 게 아니라 다시 이 혁명 정국을 이끌 어떤 그런 분한테 저희들이 어떤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이 누구라는 건 아직 정말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 대표님께서 굉장히 그 평시 상황에는 정말 좋은 어떤 그런 대선 주자고 대통령이 되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겠다 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싸운 과정 속에서는 이분이 그렇게 강한 그런 것을 어필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네. 초반에 얘기 그 이야기예요. 서로 다 다르더라고. 네. 분석하는 거나 해석하는 게. 인용이 되면 야권이 더 당연히 좋고 또 문 대표가 더 빠지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기각이 되면 야권의 대세론이 흔들리는 면도 조금 있고 보수의 결집이 조금 더 강화되면서 보수 쪽의 황교안 지지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문 대표의 경우는 문 대표의 지지율이 더 상승해서라기보다는 안 지사의 지지율이 그때는 빠지면서 양강 구도로 가는 국면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서 상호 조정 국면을 거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저는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 그러면 다른 어떤 여타의 대선 상황과는 다 완전히 다른 거다. 조중동과 같이 한편 먹어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가장 강성이었던 조중동이 만약에 기각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만세할 그런 스탠스가 아니잖아요. 뭐 애매할 네,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플 거야. 3월 종편 취소. 아니, 그래도. 아니 그렇게 됐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네. 3월 달에 이제 그 종편 제2허가가 결정되잖아요. 종편에 의해서 얼마나 이 비판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몰락에 사실은 총대를 메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중동이라 박근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버리면 거기서 예전처럼 박근혜 쉴드 칠 상황이 아니라서 국민들이 저렇게 지금 앞에 여론조사에 거론을 안 했는데요. 박근혜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79%예요. 박근혜 탄핵시키지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조중동이 그분들 꽉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당신들 박근혜 지지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 15%도 요지부동인데 그러니까 기각되건 탄핵이 인용이 되건 상관없이 지지율에 변함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단 탄핵이 인용되면 오히려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가 딱 한쪽 사람에게만 몰리겠지만 그건 진짜 박스권에 묶이는 딱 그렇게 한번 예상해 봤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조중동 안고 가는 싸움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조중동이 안희정 지사를 막 띄워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분석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 대표님을 막 까는 거는 봤는데 그게- 띄우는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그거죠. 아, 그래요? 그럼요. 난 너무 순진한가 봐.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도 침소봉대해서 연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잔매 멍들고 가랑 베어 쫓는다고요. 이게 지금 그 예전에는 최순실 게이트로 쭉 집중이 되다가 이제 정치권 다룰 때 보면 편파성이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종편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1위 후보를 모든 후보 진영과 모든 당에서 나머지 당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KBS의 시청률이 어쨌든 연령대가 높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높은데 KBS 라디오 프로나 아니면은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나오는 진행자 패널들 이게 거의 종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일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거고 MBC는 뭐 이미 더 심각한 수준이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공격받고 비판받고 비난받는 것이 이제 부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조중동이 안지사를 띄워서 안지사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듣는 안지사 쪽도 좀 기분이 그건 거시기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야권에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그간 제일 높았다고 대략 공론으로 형성돼 있는 문재인이 아닌 그 누구를 계속해서 자꾸 띄우는 거 이거는 조중동의 일관된 보도 태도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맞겠죠. 신문으로만 이야기할게요. TV조선이나 채널 L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중동의 일관된 스탠스는 박근혜 탄핵 찬성, 문재인 대통령 반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딴 사람을 띄워보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 사람 특히나 뭐 다른 뭔가의 어떤 변수 내지는 상대적으로 약화 내지는 자체 매체 자체의 발언권의 강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텐데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조중동의 태도 가운데 어쨌든 문 대표 쪽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공격하는 그거는 뭐 분명하죠. 그러면 그러면, 다른 누군가를 계속 띄우고 제 생각인데요. 궁금증이기도 하고 저는 대세론의 효과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해본 적 있었거든요. 조중동이 굴복해서 줄 설 때가 됐는데 대세론이 완고하게 가면 그들이 마냥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장래를 봐서라도 뭔가 좀 양다리 걸치기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왜 그게 안 되는지를 우리 종편 나가시는 김현 전 의원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답답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신문의 보도 흐름은 매우
전향적으로 바뀌었죠. 그래요? 네. 신문은 그렇고 종편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출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종편에서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균형, 공정, 객관성 이거를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체감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비판이나 비난의 강도가 조금 완화되고 있다. 신문의 경우는. 하긴 고정 이미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저 사람들은 우호적 감정을 갖고 쓰는 헤드라인도 수십 년 동안 생긴 적대감 때문에 쟤들 문재인 똑하고 있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근데 아니, 큰 기조는 여전히 그렇다고 네. 봐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 김현 의원님 말씀은 그쪽 입장에서는 그래도 애써서 지금 하는 게 그 정도 조금 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의 흐름을 보고 정권 교체의 흐름을 보고 저 대세에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냥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전체적으로 큰 정권 교체의 흐름으로 가는 쪽이 훨씬 더 우월하다 하는 거는 대부분 그런 감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물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저 있게 정권 안 나간다고 오랜 시간 동안 고수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 개인 입장이나 캠프나 또는 진영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최민희, 김현 잘 나가는 정편의 스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제가 영광스럽게 그 두 분하고 방송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정편에 나가시는 분들이 그쪽 기자들과 친해지고 이러면 그분들을 직접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현에 대해서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막 쏟아내던 사람들도 실제로는 아마 현장 내에서 미안해하거나 꼭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사건이 나면 그때 그 강도로 때리지를 못해요. 그런 측면이 있죠, 솔직히. 그 사건이 있을 수 없죠. 그런 사건이 지금 비유가 적절치 않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공보 파트 업무를 본 게 13년이죠. 그 사건의 경우는 신문에서는 그닥 그렇게 요란하지 않았어요. 거의 뭐 안 썼고. 조선 동화가 뭐 조금 쓰다가 말았던 사건이고, 뭐 아시다시피 김영한 비망록에 있는 것처럼 김기춘 비서실장의 하명에 따라서 이제 사건을 그야말로 조작하고 확대시키고 과장한 건데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채널 A하고 그다음에 연합뉴스 TV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패널들하고도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고요. 진행자하고도 이후에 대화를 나누면서 좀 공정하게 보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얼굴 보고 하면 반영이 되죠. 예. 그리고 아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정편이 특히 이제 TV조선이나 채널A는 특히 그렇고요. MBN까지 지상파처럼 여건이 좋지가 않으니까 원래는 법적으로 정해진 편성 규율 같은 게 약간 좀 무시된 측면. 그러니까 지들은 예능이라고 던졌는데 알고 봤더니 정치 예능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는 제작비 없이 굉장히 좋아서 싸고 만들기 쉽고. 그러니까 조중동 지면을 채우는 거하고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 사건을 지면에서는 못 다루는데 시간 할애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왜곡시켜버리는 그 요소가 그것 때문에 더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도라 교양 이런 배분을 지킨다고 하면 다룰 만한 건수도 안 되는 거를 프로그램마다 작가들이 그걸 이슈로 가져와서 토론하니까 마치 대단한 사건처럼 부풀려지는 그 여론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캠프가 지금 구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뭐 그 캠프에 대한 얘기를 깊게 다루진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반 정치자분들은 캠프는 차리는 것 같고 누구누구 영입했던 소리까지는 들려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단 캠프를 잘 만드시는 걸로 유명하신 우리 김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캠프김이에요? 캠프김? 예전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신 분이잖아요. 캠핑을. 캠핑만 해요? 캠프도 아마 그 정치의 여론조사에 힘을 입은 정도의 규모로 커지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각 캠프마다 조금 입장이 다를 텐데 문 대표 캠프는 또 다른 고충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흔히 이야기하는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로 채워보자 하는 그런 내부적인 욕구는 굉장히 강하고 또 그렇게 하려는 소위 친문을 계속 일관적으로 해왔던 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캠프 구성을 하도록 돕겠다는 그런 생각은 상당히 강하고 근데 반면에 이 이른바 그간의 대세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괜히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면 뭐 좀 줄 서는 것 같고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창피하고 이러니까 또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우리 김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캠프 구성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동안 열심히 뛰어왔던 거에 비해서 조금 늦춰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의 상당수가
아이고 뭐 후보 다 정해지고 남은 어차피 이번엔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할 텐데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꼭 내가 나까지 캠프에 가야 되냐? 뭐 이런 게 많아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가급적 굳이 캠프에 그리고 어디 가서 하면 꼭 뭐 줄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는 정서가 일단은 많다. 그래서 그런 고충을 거치면서 시간이 좀 지연됐던 거로 듣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경선을 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맞춰진 게 뭐 6군데인가 7군데 정도의 본부를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어제인가 강기정 의원이 상황실장까지 만든 것으로 해서 일단 기본 틀은 짠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뭐랄까 좀 무료스러운데요. 지난 선거 때도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졌던 선거운동이어서 그게 중구난방 느낌? 아 그게 있는데 또 지금도 그렇게 그 찢어놓는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제 그건 다른 거죠. 지금 이제 그거는 경선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경선이 끝나면 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탄핵이 인용된다고 하면 실제로 2달 후에 대통령이 선택돼야 되는 일정을 볼 때 경선이 한 달 내에 다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이 정말 신속하게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 때와는 달리 이미 당대표를 거쳐보고 대선을 치러본 입장의 후보이고 또 안희정 이재명 지사는 상대적으로 그런 당 내에서의 세는 약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유로 한편은 본인들이 다 한다고 하면 유부 너네가 다 하냐?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또 반대로 이재명 안희정 양쪽은 그렇게 막 수에 있어서 아주 막 그 많은 수를 현재 지금 끌어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다른 이유로 해서 일단 후보가 정해지면 당 중심의 이른바 선거운동을 하겠다. 지난번에는 이게 문재인 대표 자신이 혁신과 통합이었나요? 그렇게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당 대표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장악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단일 체계, 더구나 뭐 이해찬 대표가 그 당시에 뭐 논란을 거쳐서 빠져버린 이런 속에서 당의 역량과 시민사회의 역량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안 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 당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고 그래야 되고 자신 있다라는 것이 문 대표 쪽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후보가 결정됐을 때 이번에 그 효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저는 큰 문제는 지난번에 비해서는 없을 것이다. 경선용이라기보다는 본선용에 가까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구조는 경선용이에요. 지금 구조는 경선용이고 본선으로 갔을 때 조금 더 유연하게 이제 그러니까 재편집할 수 있는. 재편집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도부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그렇죠. 빠져 있고 그다음에 정책위, 뭐 민주연구원 이런 소위 덩어리가 큰 곳은 이제 정책을 이제 후보가 됐을 때 이제 결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큰 것처럼 보이고 이제 찔끔찔끔하다 보니까 마치 굉장히 규모가 큰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대선이 이제 경선이 이제 뭐 4군데 해가지고 1차 이제 선거인단 모집을 2월 15일 날 한다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4군데를 집중해서 경선을 치르려고 하면 이 지금 현 선대 구조가 굉장히 소규모인 거죠. 지금 선대본부장이 7본부장이라고 하는데 뭐 홍보, 그다음에 전략, 그리고 전략, 조직, 정책, 그다음에 뭐 대변인, 비서실. 이제 이 규모고 그다음에 이제 선대위원장, SNS 선대위원장이 이제 7명 지금 발표한 거는 이미경, 전윤철, 그다음에 김상권, 김진표 이렇게 4분인가요? 공동. 네, 네. 지금 현재 4명인데 예전에 2012년도 경선이 2달 넘게 진행됐던 그 시점 그때의 경선 캠프 규모랑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소규모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송영길 총괄 본부장 네. 임명 의도는 뭐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 뭐 시장 경험 있고, 그다음에 호남 출신이고, 그다음 수도권, 네, 지금 현역 의원이고요, 사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당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친문이 아니었던 사람이었다는 소리인 거고요. 네, 새로운 인물. 문재인 대표의 성격상 보면 친문이 아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당 내에서 어느 정도 신망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도 당대표 경선 끝나고 당대표 되고 나서도요. 친문이라고 소위 바운다리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당직이 딱 한 명이었어요. 김경협 수석 사무부총장. 그 조직 담당 그때 이제 수석 사무부총장 하는 것 갖고도 논란이 많았어요. 당내에서 다 하냐. 그래서
아니, 사무총장도 아니고, 정책위의장도 아니고, 그럴 정도로 거의 극도로 이제 몸조심을 하는 거죠. 소위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해철 의원의 경우는 지금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고, 양정철 전 비서관이 지금 비서실 부실장으로 이제 뭐 내정된다고 하는데, 그다음 이호철 그분은 부산에서 안 올라오고 계셔요. 이제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고 노무현 재단 활동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진짜 유령과 같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문재인 후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제도 종편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삼철 딱 이래가지고. 미친 새끼들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이 좀 정말 할 말이 없으니까 저건 디테일이 아니고 정말 쓰레기통에 머리를 이렇게 딱 쳐박고서 이렇게 작은 무슨 종이 조각 이런 거 주워서 소설 쓰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친문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지금 보직 같은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선 실세 아니에요. 보직이 없는 게 아니고 예. 전해철 의원은 최고위원이고요. 네. 이호철 의원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양정철은 비서실에 부실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 비선도 비선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제가 네. 얘기하는 것은. 네. 활동을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동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위치보다도 더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한다라는 게 상당히 그 오랜 기간 이 정치인들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야인들의 그 말씀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건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해명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우아하게 잘 보여주실 필요는 있어요. 좀. 저 같은 풀어서. 사람은 그런 네. 종류의 이야기를 믿지도 않고 듣고 싶어도 않지만 종편에서까지 떠든다니까 요즘. 종편에서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종편이 떠드는 아니요, 거였죠. 우리도 떠들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뭐냐. 문재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실제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뒤에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있을 이미지를 것이다. 주기 위해서 말 만들기 좋게 삼철 이렇게 해가지고 철자로 끝나는 세 분 이거는 거기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이게 박근혜와 최순실 관계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은 정말 그냥 이거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고 그 이야기는 그게 2002년도 친노 프레임이 친문 프레임으로 변질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정치에서 인간관계나 또는 친서관계 또는 뭐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불가피한 거고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야 너 누구는 그렇게 뭐 가까운 사람이 많아 또 누구는 실제로는 어쨌든 간에 그런들이 다 하는 거지 이런 식의 이야기 또는 비판 방식 이런 것은 사실은 뭐 동서고금 세계적으로 다 정치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객관적 사실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 안희정 캠프가 열심히 이제 캠프 구축을 하고 있고 원래 확보한 지지세에 비해서는 또는 지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민주당 내 우선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부분은 캠프에 직접 결합하는 부분을 상당히 조금 보류하고 있는 정서가 상당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캠프에서는 그 부분을 소위 친문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 부분으로 넓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 뭐 이 정도가 일단 객관적 팩트 그러면은 같아요. 가장 측근이라고 하면 솔직히 김경수 의원 정도는 되죠. 측근이라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진짜 호위무사 같은 거. 후임 무사는 사실은 위기 상황 때 네. 그분의 철학과 노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예전에 유시민 같은 했던 역할. 분,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유시민 의원이 그랬던 거고요. 당이 가장 당 대표로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호위무사를 했던 것은 최재성하고 진성준 위원장이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한 친문 의원들이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탄핵 시기이기 때문에 호위무사 이런 개념이 적절한 건 아닌 거죠. 그리고 핵심 측근 지금 계속 이제 쓰고 있고 그 보도를 방치하고 있는 점에 저는 사실은 문제를 진단하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핵심하고 측근이다 그러면 그럼 나 핵심 아니고 측근 아니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캠프에 가야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죠. 그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 이제 삐지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캠프의 역량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핵심이다. 그러면 핵심으로 지목된 분들이 본인들이 문제 제기를 해야죠. 무슨 핵심입니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김민석 특보단장이 추미애 핵심입니까? 아니잖아요. 핵심 아니에요? 아니. 실망이에요, 대표님.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볼 그렇죠. 때는 당직이라는 건 조금 다르죠. 예, 그러니까 개인- 그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핵심으로 보면은 핵심적으로 일을 한다,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건 비서실장과 대변인인 거죠. 그다음에 그거를 종합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본부장과 그다음에 상황실장 이런 분들이 그리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누구는 중요하고 누구는 핵심이고 덜 중요하고 이렇게 편가르는 것이 제가 볼 땐 굉장히 나쁜 프레임이고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은 소수잖아요. 근데 그분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수잖아요. 그 다수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고 지지자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묘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묘해서 본인이 핵심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질투를 하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빌어서 좀 핵심, 뭐 측근 이런 좀 구시대적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물론 미국 대선에서도 보면은 핵심이라고 쓰지만 그 포지셔닝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이거를 분열적, 갈등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삼철이라는 용어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나쁜 프레임으로 그냥 찍어대는 건데 네. 있을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과도한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뭐 대선 나왔을 때 박근혜는 뭐 어떻다더라 뭐 이야기가 사실은 침소봉대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하는데 악의적으로 거짓말인 거 자기도 알면서도 막 뿌려대는 그게 이제 나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캠프를 한번 나와볼게요. 두 번째는 안희정 캠프로 한번 가보는데요. 사실 안희정 캠프는 지금 알려진 게 거의 없고요. 안희정 캠프 쪽에 윤태영 전 대변인 정도가 들어가 있다는 정도만 알려진 게 전부인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와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일단은 상당히 끈끈하고 가까운 인연이 있는 의원들이 제법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정치를 같이 이렇게 했던 분들이 우선 충청권을 중심으로 있고, 그래서 뭐 박수현 의원이라든가 정재호 의원이라든가 등등등 몇 분이 김종민. 있어요.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조승래. 조승래. 그러니까 뭐 조승래 의원은 비서실장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일단 비교적 안정돼서 오랫동안 정서를 같이 했던 분들이 한 서너 분 되고 그 좌장 노릇을 지금 백재현 의원이 그래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렇게 어떤 포지션을 맡아서 하는 것 말고 이렇게 주변을 싸고 있는 분들 중에는 아마 문 대표와 우리 안 지사가 공히 그러니까 친노의 기반에 하고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거기서 역할했던 시기라든가 방식에 있어서 주로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 그다음에 초기 캠프에서 일했던 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 노 대통령 경선 때를 포함한 초기 캠프 구성원들의 그런 쪽의 정서라든가 인간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안지사 쪽에 많이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가 있는 팀이죠. 거죠. 예.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 이제 초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위원, 그러니까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면서 대선에 뜻을 품었을 때 함께 모였던 동지들이 9할 정도가 아마 지금 이제 안희정 캠프에 있고요. 그 중에 거의 9할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면모를 보면.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초기 노사모 활동했던 분들 있고 인간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분들이 많이 이제 여기서 비선 실세의 핵심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안희정.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1위 후보가 갖고 있는 타 후보 진영과 언론에서의 아까 조중동이 또는 종편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한 수단, 그리고 잠매에 멍들게 하는 그 수단이고 그거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들이 자꾸 뒤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 관망하거나 이제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저는 뭐 그런 이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그 역할을 지금 못 하잖아요.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친문이라고 불리우는 속칭 뭐 진짜 친문이다 아니다 상관없이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 그분들 입장에서 안희정과 문재인이 같이 떴을 때 친문 캠프에서는 상대적 역차별 받는 느낌 네. 있잖아요, 솔직히. 네, 있어요. 근데 안희정 캠프에는 사람도 부족한 것 같고 그도 친노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정치인이고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욕구 같은 거 안 생깁니까? 정치를 그렇게 질문이 더러운가? 가볍게 할 수 없다. 네. 가볍게 할 수 없다는 게 또 문재인을 지난 19대 때 함께 사실은 19대 때 정치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 중에 이제 친문 그룹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뭐 대선 경선 때나 대선 후보가 됐을 때나 또는 정치를 하도록 이렇게 옆에서 끊임없이 문재인
후보한테 대선 후보로 나오라고 얘기했던 그룹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분들이 그래 친문이니까 뉴페이스들이 와야 되니까 좀 자리를 이분들 중심으로 갑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문재인을 정치 같이 이제 동지이자 참모이자 비서로 했던 사람들이 문재인과 더불어 상황이 이렇다고 섭섭하다고 문재인 안 돕고 뭐 다른 선택을 한다? 친문 의원들은 그런 사람들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상대적으로 안희정이 그러면 홀대받는 거네. 같은 식구인데 그쪽으로 가면 어때서? 아니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1위 후보에 갖고 있는 득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2012년도에 대선 후보였고 동고동락을 했던 팀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안희정 캠프로 우리 빠지라고 하니까 슬쩍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희정 캠프에서는 또 섭섭한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진짜 그러면요? 섭섭하면 가야죠. 근데 이제 말씀처럼 큰 틀에서 보면 문 대표 쪽이나 안 지사 쪽이나 심지어 또 이재명 시장도 의원들 개인으로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막 겹치잖아요. 특히나 뭐 문 대표하고 안 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겹치는 경우 많죠. 뭐 그러니까 어떤 한 A라는 의원이 여기는 이래서 내가 지난번에 선거운동을 했지만은 안희정과 가령 뭐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고 학교를 같은 데 나왔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빠져 있어야 되겠다. 이게 많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내 이야기는 언제 나오나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까지는 가도 이해해 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감정적으로만 나빠지지 않으면 최소한 문재인은 이재명이든 안희정이든 만약에 누가 당선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불만을 표시할 스타일은 잘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소한 지금 이 빅3 안에는 졌을 때 그거는 네. 아마 저는 셋이 다 그렇다고 네. 봐요.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정말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성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시장. 시장 입장에서는 이분한테도 지금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예. 처음에는 이제 김영진 의원이 혼자 있다가 재윤경 의원 했고 며칠 전에 박원순 캠프 있던 분 일부가 또 유승희 의원하고 결합. 또 한 분이 누구였죠? 김병욱. 네. 예. 그렇게 결합을 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들어보면요. 어제도 의원들 몇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시장의 노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꼭 내가 캠프까지 이번에 결합해야 되느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숫자라는 점에서 보면은 의원들은 그렇게 쉽게 결합을 안 할 거예요. 저는 네. 그게 이제 척지는 것이 좀 싫은 거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어느 집안 캠프 싸움인데. 그러니까 어느 캠프에서 열심히 하면 상대 캠프에서 표적이 되죠, 늘. 그러니까 정치는 상대 정당, 그 집권하는 측으로부터 표적이 돼도 정치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장서서 안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저처럼 되니까. 두 번째는 같은 당 안에서도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몸값이 높아요. 참 이상하죠. 적극적으로 하면은 비토하는 세력이 생기기 그거 때문에. 인지상정이에요, 그거는.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덜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치 문화가 형성이 되면 굉장히 기회를 잘 타는 정치인들이 더욱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 볼 때는 좀 앞장서는 사람이 왜 없지 이제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한 만큼 대접받는 세상, 선당 후사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요. 예. 좀 그렇게 되는 게 좀 상식이지 않을까. 우리 김현 의원님께서 빡치신데 속으로 저는 좀 진짜 억울하고 많이 억울해요.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국회의원 신분에 맞는 그리고 국회의원이 하셔야 될 그 업무를 성실히 하시고 이 대선 선거 캠프는 뜻이 맞는 그런 분들이 가서 합류하셔도 되겠지만은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당에서 따로 그렇게 준비하시고 근데 이 사람 뭐 빼고 그렇게- 저 사람 빼고 나면 사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것 최소 같기도 숫자가 갈 한데요. 수밖에 예. 없어요. 지금 안 움직이시는 게 그런 면도 네.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실. 김영선님의 정말 국민 눈높이의 말씀 그렇죠. 정말로 감사하고요. 정반대로 이재명 시장이 대세론을 타는 후보였다 그러면 또 정반대로 이렇게 사실은 쫙 사람이 좀 더 모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 네. 있는 거죠. 세력이, 그러니까 대선 그러니까 흐름, 후보는 대선, 예, 지지하는 기반 세력, 그 다음에 본인의 준비 정도가 맞물려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가 되면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후보구나라는 게 이제 여론에 반영되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안희정 지점이 딱 그렇게 보이는데 거물급들이 영입되면 대세론도 되고 안정감도 주는 그 컨셉을 홍보할 수가 있고 안희정도 지금 뭐 후원회장을 뭐 공동으로 임명한다. 지금 이재명 시장도 후원회장을 명망가들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돌봐왔던 뭐랄까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외됐던 분들 중심으로 꾸리겠다. 그것은 이제 대세론이라든지 어떤 안정감을 주지 못한 후보의 또 다른 전략으로 그렇게 꾸며가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상황에 맞게 꾸며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재윤경 그러면 저 뭐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캠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아까 그 김현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이미지 좋았어요. 막 예전에 무슨, 더군다나 재윤경 의원은 주빌리 은행 같은 걸로 이재용 씨하고 굉장히 결이 맞는 사람이에요. 원래 옛날부터 국회의원 하기 전부터. 그 일 자체가 네? 아마 성남의 기반이 그렇죠.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그냥 우리 쪽에서 좋아했던 약간 진보적 느낌의 국회의원들도 또 특정 정치인을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적처럼 돼버려서 그래서 나서기 참 힘들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늘 그러니까 정책을 홍보할 수도 있지만 상대 캠프나 상대 후보 진영의 비판자적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기자들 만났을 때 자신들의 상품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의 상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들은 언론인이 또 그 다른 캠프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얘기를 하게 되면 찍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이. 근데 이번에는 뭐 공자 말씀 같지만은 후보들이 출연진이 좋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서로 노선이나 정책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차이를 너무 덮으려고 하지 말고 얘기를 하면서 논쟁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끝난 뒤에 땅 캠프 했던 사람들을 많이 전체 당 캠프에 결합을 시켜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거고요. 이번이 경선으로 보면 야권의 경선 가운데 있어서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거의 최초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사실 2002년도에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랑 경선 마지막까지 갔고 뛰었던 분들이 많이 합류해가지고 함께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거 이제 그 후보가 끝까지 갔을 때 네. 예, 상대 후보가. 자, 오늘 제가 방송에서 느낀 소감은 대세론이 너무 일찍 떴다는 느낌이, 그래서 방송도 조금 상품부는 참 좋은 소재가 나타났는데, 더군다나 탄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한 2개월 정도 기간 동안 그것 때문에 올라왔던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정체됐던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 기각의 흐름이 살짝은 감지되면서 지금 광장으로 다시 많은 분들이 모여들려고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덜컥수라면 덜컥수인 문재인 캠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지금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희정, 그리고 이제 다시 물 만난 고기가 돼야 되는 이재명, 이 상황이 놓여놓고 보니까 완전히 대세로는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한 시간 방송이었습니다. 황교안이 빠졌네요, 오늘 대화에서. 어차피 그 사람은 우리 안중에 없을 수도 있고요. 반기문 지지율을 100% 가져가지 않으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 아까운 시간에 황교안을 다루기는 싫었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추운 날씨에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로 일정한 지지표가 몰릴 수 있는 룸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특히 호남에. 호남 자체에서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일정한 핸디캡도 좀 있었고 압도적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룸이 있었던 부분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대연적 논란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저렇게 올라가지? 라고 보기에는 그 판단은 이제 진짜 본 게임이 시작돼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드는 생각은 제가 아까 누구한테 아침 회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잔매라는 게 무섭거든요. 이 선거나 이런 거는 원래 큰 돌뿌리에 사람이 잘 넘어지지 않아요. 잔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잔매. 근데 이럴 때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문재인 캠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긴장할 만한 저는 사유가 되고 긴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몇몇 최근에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좀 긴장도가 떨어져 보이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영입이라든가 등등등. 이래서 저는 상당히 일단은 긴장할 만한 사유가 형성됐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마도 지지율에 최종적으로 누가 정말 국정을 담당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적합도. 최종 결정의 지지율이 반영되는 시기는 아직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지금 선호의 문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령 이제 지지층에 있어서도 대연정 문제, 뭐 사드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쟁점을 놓고 그럼 정말 어떻게 하지 하는 문제를 놓고
한 번 더 조정될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 후보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이제는 그리고 어쨌든 안 지사는 지금 대연정 논란이 일면 시비 내지는 일면 비판점을 형성했지만 반면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형성한 면이 있거든요. 일단 관심을 쫙 끌어올리면서 이 선거나 이런 정치에서는 한두 주 동안 일단 그 거론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의 주목도를 높인 효과가 아마 조금 더 플러스가 됐다라고 보여져서 예. 이제 실질적인 검증, 실질적인 본게임, 진짜 싸움. 게임이 저는 이 야권 내부의 게임이 시작된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정치인들한테 아마 여론조사는 TV 시청률 조사랑 비슷할 거예요.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숫자가 얼마가 나왔냐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예. 추세가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문재인 대표는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했던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오해와 이런 걸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기분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시 만나면요 굉장히 더 애틋하고 막 더 잘해주고 싶고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어제 썰전 나오신 이후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정이 복받쳐서 막 사람들이 네. 아우성치는 분들 아니 계시던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사랑했던 부인이 호남을 저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오해는 뭐냐면 뭐 호남 홀대론 같은 걸로. 근데 그게 아닌 걸 알아서 그 아름다운 부인이 이제 미롤 관계가 다시 잘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민석 대표가 말씀하시는 덜컥수 느낌으로 다시 부인이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 그런 면에서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캠프 구성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문 대표 쪽이. 근데 이제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은 송영길 의원도 호남이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 맡은 임종석 의원도 호남.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에 알려진 상황실장도 강 기자. 네, 호남.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이제 호남을 홀대했다라는 과장된 그런 여론 문매로부터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짜 눈물겹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참여정부가 제대로 못했다 호남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지난 이제 2015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많이 형성된 거고,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당에게 저희가 뭐 전패하다시피 했던 이런 이제 배경도 되는데, 하여튼 호남에 공을 들이고 호남과 함께하겠다, 손을 내민 손을 꼭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문 대표의 진정성, 그것이 어쨌든 변화를 좀 많이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들려오는 건데, 오늘 여론조사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역할을 조금 방식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인범 씨 같은 경우에는 문 대표님께서 이 검증 과정을 거치고 안 거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게 아니었던 게, 이게 무슨 보직을 주는 자리도 아니었고, 그리고 부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재인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악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미우면 문재인이 미웠지. 사실은 이 양반 이거 영입할 당시만 해도 이런 상황을 알고 누가 영입을 했겠어요. 난 좀 과하게 반응하는 건 정말 좀 이제는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가치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봐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 이야기처럼 내가 부인을 영입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전인범 본인의 문제가 터졌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추세가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는 아까 그 김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추세를 한 번쯤 겪어야 되는데, 겪을 때 사실은 국민들이 뭐까지 보냐면요, 어떤 게 터졌을 때 처리를 잘하냐 못하냐를 더 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처리하면 오히려 더 믿음이 생기고, 5.18에 대한 생각이 문재인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전인범의 문제로 호남의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현명하게 지켜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뭐 새누리당하고도 연정하겠다는 안지사는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거 웃기잖아. 이거 무슨 뭐 인지 부조야. 새누리당하고 대연정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대연정 안에 다 포함돼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단어, 이게 팩트가, 우리가 늘 팩트를 중시해야 되니까, 그건 아니다. 뭐 대연정 자. 얘기 들어보면 깊어요. 자, 어쨌건 이건 방송 소재로서는 참 좋아요. 똑같은 얘기 매주 하는 것 같은 느낌보다 지지율이 이렇게 급등, 급락 이 느낌을 들면 방송으로 이야기하기는 좋은데, 해당 캠프들은 굉장히 반응이, 한쪽은 이게 뭔 일이야 하고 한쪽에서는 전략대로 됐네. 사실 만약에 안희정 지사가 이를테면 노무현 모델을 차용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 미미한 데서 칙 치고 올라가 보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게 자기들 계획대로 맞아 떨어지면 원래 할 거고. 또 문재인 대표 쪽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하고 이제 노심초사할 것 같은데요. 방송 소재로는 좋은데 캠프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나 좀 긴장하겠죠. 조금 모호한 거죠, 사실은. 예, 지적하자니 적폐청산, 뭐 정권교체 이것이 중시된 거고, 그리고 원론적인 거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뭐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얘기하다가. 자, 여론조사부터 한번 볼 건데요. 여론조사를 매번 보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들이 대세론이라고 불렸죠. 거의 비슷한. 반기문이 빠지니까 올라오는 주자가 있긴 한데 이리 주자를 이기지는 못해.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 결과를 보고요. 일단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누가 장난치나? 사실 지지율이 어느 날 갑자기 폭등하고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 결과가 여론조사 매체들 중에서 이름이 비교적 떨어지거나 무명의 회사가 발표한 거라 그러면 믿기 좀 힘들었을. 물론 뭐 보수적이라고는 해도 이 갤럽이 갖고 있는 여론조사 매체로서의 영향력이랄까요? 위치는 사실 같은 여론조사 매체라고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마 가장 큰 회사, 정확한 회사라는 표현은 좀 그래도 거기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좀 사실 충격이 있는데 문재인 29, 안희정 19 이게 문재인님 29% 나온다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뉴스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29%가 있으니까요. 같은 시간대에. 근데 안희정 지사의 9포인트 상승한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안희정 전략의 성공인지 어떤 건지 한번 이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안희정 지사와 미모의 라이벌 김민석 담당님께 소감 한번 묻겠습니다. 안 지사 좋아하는 분들이 또 이거 뭐 NT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한테. 그랬더니 걱정할 것 없다? 답이 딱 하나 나오더만. 와, 김민석이 훨씬 낫지. 안희정 화장한 거야. 맞아. 안 지사 화장했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방송 출연은 DC 좀 해야 기본이에요. 되겠다. 분장은 기본이에요. 한 번 하고 나면 안 지우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분장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TV로 보니까 진짜 연예인 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화장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이쁘던데요? 네. 안희정이요? 네. 그러니까 미모 대결하는 거죠. 자, 어떠세요? 글쎄 지금 우리 푸른나무님이 소개하는 말씀 중에 충격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전체 지금까지 여론의 흐름 중에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온 거고 또 그걸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충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이제 막판에 이제 새로운 판이 하나가 또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수치 그 자체보다도 문 대표가 일부라도 떨어지고 딴 주자가 상승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동반 상승 추세였는데 문 대표가 일부 떨어지고 그것을 흡입하는 걸 포함해서 안 지사가 이제 쭉 올라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선 첫째는 10% 차이가 났다라는 점, 두 번째로 시간이 아직 비교적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서로 등락의 주 풀이 어디에서 빠지고 어디에서 올라갔냐라는 것을 볼 때 주로 당 지지층 바깥 부분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지금까지 이제 봐왔는데 일부가 당 지지층 안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갤럽의 아주 디테일 글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이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제 그러면 아마 지역까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 지역 중에 어디가 이제 움직였느냐를 봐야 되겠죠. 근데 뭐 골고루일 텐데 우선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호남 부분일 텐데 결국은 민주당이 가장 열성 또는 전통 지지층에 기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빠지고 일부 올라간 것이어서 총괄적으로 보면 경선에서의 긴장도를 높이는 이게 충분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지율 상승에 지지층 변화가 국민의당 지지층이 한 8% 정도 올라갔고요. 바른정당이 여기가 꽤 많네요. 17% 정도 상승됐고 호남에서 이제 변화가 좀 폭이 좀 크고요. 충청도가 거의 같이 붙어 있는 문 후보의 지지율과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이제 좁혀지고 있다. 이제 이게 오늘 여론조사 변화된 형태고, 그 다음에 20대, 40대 충청권에서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대연정 그 발언 나온 다음부터 지지했던 사람들도 오히려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하면서
많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또 이렇게 그 지지율이 올라간 걸로 나와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대연정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까지 이 시각이 돌아갈 정도로 이 대단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새누리랑도 대연정을 하겠다라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급한 사안을 다 놔두고 하필 지금 대연정 같은 걸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드려 맞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결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내에서 또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이 여론조사도 좀 이상하고. 자, 차분하게 한번 짚어보는데 네네. 사실 김영선님의 말씀이 일리가 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적당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떤 장난질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론조사 어떤 기법에 있어가지고. 최고로 좋은 방법은 이따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대세론을 깨는 방법 중에 내부 싸움을 격렬하게 붙여주면 돼요. 사실 만약에 이 분위기가 진짜 민심이라고 하면 안희정 지사는 말에 등에 올라탄 거잖아요. 그런 느낌까지 이야기해봐야 되는데 일단 나온 조사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이야기를 예, 해보고. 근데 호남에서의 이동이 저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문재인 대표 41%에서 31%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9%에서 20%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 동력은 아마 반기문 빠진 뒤에 충청권 여론과 이 호남 여론이 합쳐지면서 급등이라는 표현 19%면 사실 얼마 전까지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에 가까워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굳이 분석을 하자 그러면 호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등을 돌리고 있거나 빼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전인범 그게 반영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전인범은 5.18을 발법 명령을 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호남 쪽에 반발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김현 특보님? 근데 어저께 여론조사 한 거잖아요. 어저께. 근데 이제 그 발언은 이제 오마이뉴스 인터뷰는 어제 그저께고요. 어제 보도가 오후에 뭐 됐는데 우려는 하더라고요. 호남에 계신 분들이 그 5.18 발언이 매우 우려스럽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인의 비리 이제 성신여대 학생 조교들을 이제 진급 행사에 불러서 일을 하게 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여성이 볼 때 뭐 남성 여성 뭐 차이는 없지만 제가 주변에 이렇게 여쭤보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사실은 그분이 한미 동맹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분이다라는 점을 우선 얘기하고요. 제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은 고개를 좀 절레절레 하는 분위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전에도 또 이제 좀 작지 않은 일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런 사건 사고가 없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대선을 가는 과정에서 이제 좀 혐오스러운 행위나 발언 또는 국민 정서에 좀 어긋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이 안 됐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경선, 이제 흥미진진한 경선으로 이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는 건 저희한테는 매우 고무적인 거고요. 더불어당을 뺀 바른정당이나 이제 자유당, 이름 바꾼 자유당, 그다음에 국민당, 소위 이 3당의 후보군들이 고착 상태거나 빠지고 있는 것이 또 한편 관전 포인트 아닌가. 1, 2위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저희로서는 매우 감사한 거고요. 나머지 정당이 지리멸렬한 것이 이제 국민의 민심,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내 민심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흐름에 국민들에게 겸허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 그다음에 공약 이런 거 검증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조금 저는 두서없이 그냥 몇 가지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전인범 논란 그 부분은 아직 이 여론조사에 얼마나 반영됐는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후에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후 대처에 따라서 그렇게 냉정하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김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 자체를 분석하는 걸 떠나서 어쨌든 가령 문재인 대세론을 안희정이 추격하느냐라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생긴 것 자체는 그만큼 무대의 스포트라이트가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 경선판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와 떠나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이쪽에서의 어떤 대세론에 대해서 흥미를 원하는 그리고 뭔가의 변화를 원하는 그러한 안팎의 민심이 결합되면서 지금 이쪽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김영선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연정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논란이 이제 분명히 있고 그것이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최종 결정을 하기 이전에 또 일반적으로도 선거에서 어떤 지지율의 등락을 가져오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노선이라는 변수도 있고 지역이라는 변수, 뭐 출신지라는 변수, 심지어 젊느냐, 뭐 잘생겼냐 이런 것 등등이 다 있는데 그런 점에서 원래 안 지사가 가지고 있었던 잠재력의 폭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데다가 지금 박 시장이 불출마한다라든가 또는 김부겸 불출마한다라든가 등등 속에서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가장 1위를 달리면서 대세론을 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는 2위 후보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등장한다면